안녕하세요. 민트입니다. 오늘은요, 소설을 듣기 전에 작품 이해를 위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개 주어가 1인칭 또는 3인칭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 소설에서는 주어가 너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데요. 작가님의 설명을 그대로 전달하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너라고 부르면 글 속의 내용을 읽는 당신인 너의 일이라는,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너와 같은 사람의 일이라는 뜻을 부여하려 했고, 또 너라는 말은 다른 면에서는 내가 아닌 너, 남의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뜻으로 너라는 화자를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조금은 색다른 소설. 자, 그럼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늑대가 운다. 안녕실. 눈을 뜨자 수키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며칠째 보일러가 망가져 있어 방은 냉골이었다. 이불에 넣은 다리는 견딜만 한데 바깥으로 나온 다리는 얼음장이었다. 꿈속에서 너는 얼음 바늘이 몸을 찌르는 차가운 호수에 있었다. 육지는 멀었다. 그곳까지 헤엄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때 멀리 초원에서 늑대의 울음이 들렸고 그 소리가 너를 기슭에 이르도록 힘을 보탰다. 에구머니나 노마님 기저귀가 젖었을 텐데. 눈을 뜨자마자 너는 후다닥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방에는 환자용 침대만 덩그랗게 놓여 있다. 그제야 너는 이젠 노마님이 없다는 사실을, 푹 젖은 기저귀도 없고 먹고도 배고프다며 악을 쓸 사람도 없음을 알았다. 또 노마님이 이제는 노마님이 아니고 시어머니라는 것도. 네가 11년을 수발했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너는 남편보다 더 많이 울었다. 오줌똥을 받아내고 환자의 변덕과 심통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네가 가진 측은지심이었다. 너는 네게 생명을 맡긴 사람의 인간다움을 지켜주려고 애썼다.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누가 알아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다. 사람이니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이었다. 또 수키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해넘이가 될 때쯤 네가 사는 동네에서는 늑대가 울었다. 울음소리도 듣는 마음 따라 다르게 들렸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늑대들도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놈들도 사람처럼 성격과 제 깜냥에 따라 가볍고 무겁게, 쓸쓸하거나 지친 소리를 냈다. 울림통이 커서 힘있는 저음으로 안개를 펼치는 듯한 소리를 내는 건 뒷집 개였다. 동네 개들이 모두 늑대처럼 울어대는 하울링은 뒷집 개가 먼저 시작했다. 놈은 늑대와 개의 교배로 태어난 잡종이라는데 늑대 쪽을 닮았고 흰색 주둥이에 몸통은 검었다. 시베리안 허스키 종의 장점을 그대로 이어받아 회색 눈의 몸매도 근사했다. 놈이 목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며 주인보다 앞서 걷는 모습을 보면 어찌나 우아한지. 너는 일부러 창밖으로 고개를 빼고 내다보곤 했다. 놈은 길고 늘씬한 다리와 탄탄한 몸통, 완강한 목덜미가 품위 있는 늑대의 핏줄을 드러내고 있었다.
살짝 벌린 주둥이 사이에서 출렁이는 분홍색 혓바닥도 근사했지만 이등변 삼각형의 뾰족하고 당당한 귀는 완벽하게 수컷다 왔다. 밝은 회색 눈을 둘러싼 검은색 털과 주름처럼 보이는 미간의 흰색 털이 묘하게 우울한 표정처럼 보였다. 늑대가 우는 시간은 네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개들이 늑대처럼 운다고 생각했는데 자주 듣다 보니 개의 탈을 쓰게 된 늑대의 울음으로 들렸다. 마녀의 저주에 걸린 진짜 늑대일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늑대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듯 개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울어대면 이상하게도 너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지금은 아침인데도 놈이 수키가 울고 있다. 너는 시어머니가 노마님이었던 시절이 더 좋았다. 그때는 일만 하고 나면 작은 골방에 들어가 잠을 잘 수가 있었다. 노마님이 벼락처럼 호통을 치기 전까지였지만 그때까지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처럼 밤마다 남편에게 시달리며 잠을 설칠 일도 없었다. 이미 밤일이 힘든 나이가 된 남편이 왜 그렇게 몸의 즐거움을 탐하는지 너는 알 수가 없다. 남편은 자신의 몸이 예전처럼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후에 더 재촉하며 조급해했다. 시어머니를 묻고 돌아온 날에도 남편은 간고등어를 굽듯 너를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하면서 부챘다. 노마님의 간병인으로 있을 때만 해도 너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매달 통장으로 쏠쏠한 돈이 들어왔다. 너는 몸뚱이를 부려서 돈 버는 재미를 알았다. 그렇게 차곡차곡 모인 돈은 몽골의 가족들에게 보내졌다. 네 어머니는 그 돈으로 동생들을 학교에 보냈다. 어머니의 편지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들에게 전혀 돈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결혼했기 때문이었다. 그럴 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발등을 찍고 싶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취업비자로 한국에 왔던 너는 거주 규정을 어겨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 노마님의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로 네 월급은 3번이나 깎였다.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던 너는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당혹스러운 일은 더 있었다. 어느 날 노마님의 아들이 그때는 주인 어른이라고 불렀다. 네가 자는 골방으로 들어왔다. 나이가 아버지 뻘이라서 경계하지 않았고 방문을 단속하지 못한 잘못이었다. 주인 어른은 네 귀에다 숨을 불어넣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함께 살자며 끌어안았다. 일만 하고 남자를 모르던 너는 그 품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고 묘하게 간지러웠다. 그토록 간절히 원한다니 그를 도와주며 사는 건 좋은 일이라고 믿었다. 내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어. 그게 바로 당신이지. 노마님이 끼었던 금 쌍가락질을 받고 너는 청혼을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불법 체류자 신분에서 정식으로 한국 사람이 될 테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돈 벌어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너는 느슨한 한국어로 결혼의 조건을 설명했다. 그런데 남편은 몇 번 돈을 주더니 그만이었다. 남편의 변명을 들어보니 이제는 고용인이 아니고 어엿한 마누라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노동력을 사는 일은 윤리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결혼했다고 일이 수월해지거나 재산을 따로 물려받은 것도 아닌데 그럴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너는 밤낮으로 시달릴 뿐
땡전 한 푼 받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당연히 몽골의 어머니에게도 돈을 보낼 수 없었다. 내 재산은 나중에 다 당신이 받게 될 거야. 네가 말을 꺼낼 때마다 남편은 그렇게 말했다. 나중은 싫습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몽골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너는 애원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냉정했다. 한국에서 시집간 여자는 친정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시집 식구이니 친정에서 손을 벌리는 일은 옳지 않다는 논리였다. 몽골에서도 여자가 시집을 가면 말 타고 떠난다는 말이 있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몽골의 어머니도 더는 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같았다. 너는 어쩐지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결혼을 안 합니다.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했던 결혼을 물리자는 거야? 그럼 당장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쫓겨날 텐데? 그래도 좋다면 해.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건 쉬우니까. 그런데 이제 노마님도 안 계시니 살만하잖아. 내 돈은 다 당신 거야. 애들도 다 결혼했으니 내가 돈을 어디에 쓰겠어? 나는 남편에게 묻고 싶었다. 왜 노마님이라는 호칭을 쓰라고 했는지. 그 말을 하려고 하면 가슴에 뭔가 울컥한 덩어리가 치받쳐서 입만 벙긋 닫아 말았다. 노마님이란 호칭에 대해 알려준 사람은 이주 여성단체 직원이었다. 노마님은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썼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당시에는 나이가 든 여주인을 종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했다. 아직도 노마님이라 부릅니까? 내가 종입니까? 묻고 싶었지만 서툰 한국어는 매정하게도 제때 나오지 않았다. 말이 짧으니 너는 간신히 그렇게 말하고 물러섰는데 남편의 눈이 커졌다. 허리에 손을 얹는 걸 보니 곧 침을 튀기면서 막말을 쏟아낼 기세였다. 한국에 온 지 17년째였지만 너는 아직도 한국말이 어렵고 서툴렀다. 말은 입에서 뱅뱅 돌고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급히 말을 꺼내거나 감정에 푹 빠지면 더 그랬다. 그런 너의 약점을 이용하여 남편은 아무 때나 욕을 했고 심하게 몰아붙였다. 너는 한국어 욕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다행이었다. 들어봐야 마음 상할 말을 알아들어서 무엇하겠는가. 남편이 속사포처럼 욕을 쏟아내어 네 영혼을 밟을 때마다 너는 슬픈 눈으로 그 더러운 말이 나오는 입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실컷 욕하고 화를 낸 다음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남편의 납작한 뒤통수가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누구든 잠깐 멈춘다면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될 테니 입으로 짓는 구업에 대한 반성이 있으리라 믿었다. 언젠가 네 어머니는 말했었다. 욕을 먹은 사람보다 욕을 하는 사람이 더 아프고 슬픈 사람이라고. 너는 그 욕을 받지 않았다고 믿지만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 남편의 욕은 네게 반란을 꿈꾸게 했다. 사실 그건 남편의 더러운 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꼬리와 얼굴이 검고 몸뚱이에 누런 줄무늬가 있는 고양이로 인해 시작된 거였다. 밤마다 놈은 아기 울음소리를 냈다. 짝을 찾는 놈의 비명이 며칠째 계속되었다. 시청에서 나서서 고양이들을 대대적으로 잡아갔기 때문이었다. 고양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았다. 먹이를 주는 캣맘과 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들 사이에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잦았다.
민원이 빗발치자 시청에서 나섰다. 발정난 놈의 울음 때문에 너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잠을 설치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그때마다 너는 배 위로 올라와 안다라는 남편까지 감당해야만 했다. 너는 잠을 자고 싶었다. 그날 밤 참지 못한 너는 캣맘들이 두고 간 먹이통을 멀찌감치 옮기려고 밖으로 나갔다. 깜깜한 뒷마당을 돌아가서 집 뒷문 근처에 있는 먹이통으로 다가가는 중이었는데 어디선가 놈이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놈의 옆구리에 걸려 너는 꽈당 넘어졌다. 고양이와 함께 흙바닥에서 뒹굴 때만 해도 너는 그 일이 반란의 시작이 되리라곤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 발정난 고양이와 부딪힌 후로 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일을 겪었다. 뭔가가 몸 안에서 꿈틀대며 터무니없이 달뜬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홀로 오르고 내리는 달을 바라보면서 들썩이며 뒤채는 몸속의 아우성을 견뎠다. 너는 그것이 교성을 질러대던 고양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너의 반란을 도운 사람은 택시 운전사였다.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때마다 택시를 불렀는데 그때마다 예약했던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볼 일이 없었는데 이주 여성 단체에 갔다가 그를 만났다. 그는 택시 회사에서는 퇴직했고 그곳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며 반가워했다. 처음에는 커피를 마셨고 다음에는 가락국수를 먹었는데 다시 만나면 드라이브 하자고 말했다. 포천에 가면 넓은 호수가 있다고 했다. 호수라고 했을 때 너는 눈을 반짝 떴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네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늘 감시하고 조종하는 남편을 떠올리며 그러기는 힘들겠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후로 너는 고향의 호수를 자주 떠올렸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고 자란 그곳 어기 호수는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꿈에서 너는 차가운 물속에서 헤엄쳐야 했지만 기슭에 닿으면 펼쳐지는 넓디 넓은 초원과 높디 높은 하늘을 볼 때면 시름이 사라지고 묵은 긴장이 풀렸다. 너는 그와 함께 갔던 호수의 물빛을 떠올렸다. 어기 호수처럼 깊고 넓지는 않아도 물빛은 닮아 보였다. 오랜 타양 생활에서도 잊을 수 없었던 그곳을 떠올리며 뭉클해진 너는 남자가 이끄는 대로 흘러갔다. 너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반란을 끝냈고 그동안 욕바가지를 뒤집어 쓰면서 비틀렸던 너의 심사는 보상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데 남편은 내게 그런 신용조차 없고 아직도 네 이름이 웃음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 호수에서의 일은 남편에게 주는 적당한 선물이었다. 놈은 수컷인데도 이름이 숙기였다. 그것은 네가 붙여준 이름이었다. 뒷집 남자는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부지런함의 대가로 부를 얻었고 홀로 넓은 집에서 살았다. 그는 밤이 되면 개를 끌고 나와 산책을 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할 때면 그가 수키야 수키야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어쩌면 수키가 아니고 다른 이름인지도 모르지만 내겐 그렇게 들렸다. 남자가 개를 부르는 소리는 어떤 날은 다정하게 들렸고 또 어떤 날은 수키야 왜 말을 안 들어 맞을래 하며 큰 소리로 욕하는 소리로 들렸다. 어쩌면 그것은
남자가 크게 부르는 소리일 뿐 한국말이 서툰 네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 너는 큰 덩치의 수키가 축 처진 표정으로 발을 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화가 났다. 너는 수키가 왜 주인의 말을 구분구분 듣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수키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줄에 묶인 채로 받아들이는지, 왜 뛰지 않는지 마음을 졸였다. 언젠가 주인의 몸뚱이에 맞고 몇 번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를 냈는데 그 이후로 주인의 앞에서는 꼬리를 감추고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걸 배운 것 같았다. 수키처럼 너도 남편이 욕바가지를 쏟아낼 때면 꼬리를 내렸고 욕이 바람처럼 멀리 날아가기를 기다렸다. 네가 꼬리를 내렸다고 해서 너를 틀어주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남편의 착각이었다. 너는 꼬리를 내렸을지언정 엎드리지는 않았다. 늑대의 야성은 절대 길들지 않는 법이니까. 너는 푸른 늑대의 후손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때 너는 어려서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 늑대 사냥을 하고 돌아온 날이면 아버지는 신성한 탱그리와 늑대의 피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축복하면서 늑대의 피를 네 이마 위에 발라주었다. 네 아버지는 몽골의 초원에서 그대로 살았어야 했다. 어기호수에서 관광객에게 말을 빌려주며 살던 삶을 탈출한 아버지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너의 아버지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옷이 화려하고 깨끗한 것을 보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한국으로 왔다. 아버지는 넓은 초원에 보호할 남자도 없이 여자와 아이들만 남겨두고 떠났다. 척박한 땅에 남겨진 식구들의 생활은 나날이 열악해졌다. 네가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왔다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서 남의 집살이를 전전했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도 비슷한 쇠락의 길을 걸었다. 그때 소녀였던 너는 이제 40이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 아버지를 잃은 뒤 너는 가진 고생을 하면서 웃음을 잊어버렸다. 그동안 너는 한국어를 배웠고 돈을 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남자들은 밤에 갈급한 몸짓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니에드, 마니니에르 이니에드. 내 이름은 이니에드. 너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태어날 때부터 방긋방긋 잘 웃어서 아버지는 너에게 웃음이라는 뜻의 이니에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힘들어도 웃고 멋쩍어도 웃어서 어머니는 네가 웃음이 해프다며 걱정했다. 이곳에 온 후로 너는 웃을 일이 거의 없었다. 근래에는 언제 웃었는지 기억나지도 않았다. 너의 이름은 이니에드. 너는 웃음인데 웃음을 잃었다. 늑대는 울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수키도 제 주인 앞에서는 울지 않았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되면 수키는 자신의 몸속에 간직된 제 울음을 잊지 않으려는 듯 길게 울었다. 너는 남편이 자는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옆으로 누운 남편은 오른쪽 등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 이불을 걷고 자면 몸이 추울 텐데 덮어주어야 할까 하다가 너는 그냥 돌아섰다. 거절당하고 배신당했던 순간들을 떠올리자 네 심장은 다시 콩닥콩닥 뛰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언젠가 내 중국인 친구 랑랑은 말했다. 네 남편은 언젠가 너를 배신하고 말 거야. 유산을 받기는커녕 가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빼돌릴걸. 그때 가서 울지 말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혼하고 집을 나와. 마음 편하게
병원에 와서 간병인을 해보는 건 어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걸 랑랑은 어떻게 알았을까? 랑랑의 조언이 아니었더라도 몽골에 돈을 붙이지 못하고 있어서 너는 이대로 살 수는 없어 갈등하는 중이었다. 내가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불법 체류자 신분을 벗으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일하는 유랑 생활을 끝내고 싶어서였다. 사실 노마님이 돌아가시면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갈 계획이었다. 2달만 학원에 다니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월급이 일반 가정의 간병인보다 높았다. 그런 만큼 일이 고되어서 한 사람이 5명이나 6명의 어르신을 보살펴야 한다고 했다. 랑랑도 3년 계약으로 일했는데 쉬는 날도 없어서 춘절에도 집에 가지 못한다고 했다. 3년을 꼬박 병실에 묶여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랑랑은 병실의 불편한 침대에서 토끼잠을 자면서 낮이고 밤이고 환자들을 보살폈다. 랑랑은 항상 피로에 찌들어 눈이 빨갛더니 언제부터인가 흰자위가 검은 동자를 덮기 시작했다. 랑랑의 말로는 간단한 수술로 낫는 병이라는데 일 때문에 집에도 가지 못하는 처지에 언제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살 집을 얻는 비용은 들지 않으니까 급여가 좋은 편이야. 한국인 간병인들은 우리보다 돈을 2배는 더 받고 주말엔 집에도 가지만 우린 외국인이니까 차이가 나지. 그래도 병원에서는 급여가 낮은 외국 노동자를 좋아하니까 일자리는 널렸어. 랑랑은 개인 집에 입주하여 사는 간병인 노릇은 싫다고 했다.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노릇까지 해야 하니 종일 삿에서 바람이 나도록 움직여야 하고 항상 주시하고 감시하는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싫다고 했다. 너도 사실 마나님을 간호하는 일보다 가족의 식사 준비며 청소를 더 많이 했다. 랑랑처럼 병원의 딱딱한 침대 위에서 3년이나 선잠을 자며 버틸 일이 걱정이었는데 주인 남자가 결혼하자고 해서 너는 기뻤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우를 피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던가. 결혼 생활은 간병인으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이 너를 기다렸다. 살림과 시어머니, 시누이의 남편의 자식들, 네가 신경 쓰고 거둬야 할 사람이 많았다. 너는 발을 동동거리며 살았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살림과 몽골의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애태우던 너는 덜컥 심장병까지 얻었다. 모두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결혼이라는 달콤한 맛으로 유혹한 당신 탓이야. 내가 엄마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걸 알면서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욕하고 윽박질렀어. 자는 남편의 등은 평소처럼 고집스럽고 완강해 보였다. 이제는 미루지 않아. 몽골이든 요양병원이든 움직여야 해. 당신과는 끝이야. 마음먹었을 때 바로 집을 나섰어야 했는데 습관대로 주방으로 향한 것이 잘못이었다. 어제 설거지를 한 후에 엎어놓고 깜빡 잊은 그릇들과 물에 담가놓은 시래기와 콩이 네 눈에 띄었다. 주방의 가구와 집기들이 너의 지휘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도 밥은 해줘야지. 아침을 거르게 할 수는 없잖아. 너는 불린 콩으로 콩비지를 끓여 밥상을 차리기로 했다. 콩은 밤새 알맞게 불었다. 비지찌개를 끓일 때는 시간을 두고 콩을 지그시 하루 저녁쯤 물에 불려놓아야 한다. 마음먹었던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콩을 불리듯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언젠가 마음만 앞서 돈도 없이 몽골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너는 믹서에 콩을 넣었다. 믹서 안에서 콩은 자신의 모습을 잃으며 부서졌다.
너는 밤마다 귀찮게 너를 뒤집는 남편을 떠올리며 생각에 빠졌다가 콩을 지나치게 곱게 갈았다. 마음이 자꾸 뒤죽박죽 엉켰다. 사실 너는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은 일 따윈 잊고 살려고 했다. 기왕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으니 남편을 도와주려던 처음 마음 그대로 살면 되겠다 싶었다. 그런데 요즘 너는 남편만 보면 혈압이 오르고 눈에서 열이 났다. 내 몸은 이제 너의 의지와는 다르게 반응했다. 싫지만 참았고 알아도 모른 채 하며 속마음을 감추며 살았는데 요즘은 이상하게도 네 몸이 스스로 자기 주장을 했다. 내색하지 못하고 억울해해도 참던 예전과는 달랐다. 너는 거절이 쉽지 않고 싫은 소리도 하지 못하는 성격인데 이젠 몸이 나서서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가려냈다.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다며 다독거리는데 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떨었다. 몸이 마음과 분리되어 제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 너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왜 내 집도 아니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하지? 도망쳐. 허울 좋은 아내 따위에 연연하지 말자. 넌 이 집에서 그저 일하는 여자일 뿐이야. 이렇게 세월 다 보낼 수는 없어. 너는 잔잔한데 몸은 분노하고 또 분노했다. 밥을 하다가도 그간의 세월을 무시하고 의문스럽게 널 배신한 남편이 자꾸 생각났다. 새 집은 너와 남편이 함께 지었다. 집 짓는 3년 동안 너는 매일 인부들에게 새참을 지어냈다. 대부분 공사장의 식사와 새참은 식당에서 해결하는데도 남편은 매일 새참을 만들라고 했다. 남편은 땅을 살 때부터 새 집은 너와 공동 명의로 하겠다며 철석같이 약속했었다. 너는 매일 음식을 만드느라 헐떡거리면서도 좋기만 했다. 땅을 보아도 예뻤고 구름도 반가웠다. 한국 땅에 내 집을 짓고 있으니 이제야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되는가 싶었다. 너는 조금씩 올라가는 새 집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텅 빈 지갑을 가졌어도 남부러울 게 없었다. 얼마 전 너는 남편이 자기 명의로 집 등기를 마쳤고 상의도 없이 딸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너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몽골에 돈도 보내지 못하게 하고 아픈 내 어머니를 한국에 모셔오지도 못하게 하더니. 된 비명을 지르다가 너는 기절했다. 자주 콩닥거리던 가슴이 심장병이었다는 것은 그때 알았다. 비지찌개의 콩은 삶지 않고 날콩으로 갈아야만 입에서 씹는 식감이 좋다. 익은 콩을 갈면 두유 맛이 나고 찌개를 끓이면 텁텁해진다. 너는 콩을 조금 거칠게 갈아서 씹기에 좋은 정도로 갈곤 했다. 지나친 상냥함 뒤에는 뭔가 껄끄러움을 감췄을 것이라며 네 순종적인 태도를 트집잡아 빈정대는 친척도 있었다. 남편조차도 너의 부드러움과 노력이 뭔가 사특함을 감춘 행동이라 의심했다. 내 돈 샘나니? 남편은 가끔 그렇게 이죽거렸다. 네가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네 어머니가 살림이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가르쳤던 때문이었다. 남편은 어린 시절 겪었던 지독한 가난을 잊지 못해서 돈을 벌 줄만 알았지 양복 한 벌 사입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너는 가난한 시절의 상처로 강받은 사람이 된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다. 남편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아픔까지 품고 싶었다. 남편을 욕심 많은 이기주의자라고 하던 랑랑에게도 그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처받은 늑대이기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으르렁댔을 뿐이라고 변명해주기도 했다. 늑대들도 다친 동료에겐 상처를 핥아주며 애정으로 보살피면서 치유될 시간을 기다린다. 너는 사람 사이의 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었다. 진실은 배반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건만 결국엔 선이, 아름다움이 승리하리라 믿었건만 모두 내가 곰처럼 멍청했기 때문이야. 곰처럼 멍청하다는 건 남편이 네게 자주 하던 욕이었다. 자주 욕을 듣다 보니 그 욕을 뒤집어쓰게 되었나. 눈물이 흘렀다. 너는 유난히 살림과 먹을거리에 신경을 쓰고 헌신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식성이 까다롭고 성격마저 까다로운 남편에게 맞추려고 너는 무척 애를 썼다. 몽골에서는 매운 김치를 먹어보지도 못했기에 너는 한국 김치 먹기가 제일 어려웠다. 그런 네가 이제는 김치도 잘 담갔다. 남편이 원하는 맛의 기준은 자신의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음식 맛이었다. 네가 아는 시어머니는 누워서 네게 몸을 맡긴 채 똥기저귀를 내놓던 사람이었다. 그러니 남편이 원하는 맛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알지 못하는 그 맛을 복원하려고 나는 무척 노력했다. 이제 너는 한국식 간장, 된장, 고추장에 젓갈까지 담을 줄 알게 되고 제법 남편의 식성에 맞는 밥상을 내놓을 수 있었다. 살림도 결혼 전보다 많이 늘어났으니 공로로 따지면 네 몫을 주장할 만도 했다. 몽골에 돈을 좀 보내는 일쯤은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남편은 그 무엇도 허락하지 않았고 네 앞으로는 통장 하나도 없었다. 남편의 배신에 속이 끓었지만 너는 화를 내며 드자비하지도 못했고 분노로 도끼 가득한 밥상을 차리는 성격도 아니었다. 슬퍼도 화가 나도 너는 밥을 짓는 순간만큼은 네 안에 고결한 것을 꺼내어 밥을 차렸다. 너는 취사 버튼을 누르고 큰 냄비를 꺼냈다. 비지찌개는 끓으면서 계속 거품을 일으키기 때문에 작은 냄비에 끓이면 거품이 끓어 넘칠 수 있다. 국물이 넘치면 냄비며 주방이 엉망이 되고 콩의 맛있는 진액을 잃는다. 콩의 진정을 잃지 않으려면 비지가 끓어올라서 넘치기 전에 찬물을 조금씩 넣어주며 부글거리는 속을 진정하도록 타일러줘야만 한다. 버럭 화를 내며 끓어오르는 사람에게도 냉수만한 것이 없다. 너는 부글거리는 속을 냉수 한 잔으로 달래며 조용히 비지찌개를 저었다. 이제 너는 몸이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슬픔도 지나친 기쁨도 화나는 일도 네 심장은 힘들어했다. 살기 위해서 너는 자신을 설득해야만 했다. 이제 나는 간병인도 아니고 가사 도우미도 아니야. 아내에게 살림이야 주어진 일이지. 저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구를 만났더라도 나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썼을 거야. 이 집이 내 명이든 아니든 뭐 어때? 죽을 때 집을 갖고 가는 사람은 없어. 몽골의 가족들은 동생이 일하게 되어 그럭저럭 살게 되었다잖아. 열심히 끓으며 살으면 됐지. 운명에게 보상하라며 손 내밀지는 말자. 살아있으니 그것으로 됐어. 창밖에 겨울새 둘이 남천의 휘늘어진 가지 사이를 옮겨다니며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남천의 빨간 열매를 톡톡 두드리는 새들을 보며 너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마니니에르 이니에드. 네 이름은 웃음인데 웃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수키는 아직도 깊이 울고 있다. 뒷집 주인 남자는 새벽에 나갔다가 늦은 저녁에 돌아왔다. 주인이 올 때까지의 긴 시간 동안 수키는 홀로 집을 지켰다. 수키는 마당을 뱅뱅 돌아다니며 끙끙거렸고 너는 일하느라
부엌과 집안을 뱅뱅 돌면서 끙끙거렸다. 낮에 수키가 하는 일 중에 그럴듯한 일이 있다면 동네로 들어오는 낯선 차와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 짖는 일뿐이었다. 네가 집을 치우고 정리하며 김치를 담그는 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저분한 것을 버리고 먼지를 쓸고 닦으며 끝도 없는 집안일에 허둥대는 짓거리였다. 가끔 너는 몽골의 초원을 떠올렸다. 너는 할아버지가 불렀다는 흐미의 가락을 기억해 보려고 애를 썼다. 몽골 초원의 바람소리, 늑대들의 울음을 닮은 흐미 연주. 너는 몽골의 넓은 초원에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는 풍경과 도저하게 흘러가는 바람을 닮은 흐미의 가락을 떠올렸다. 수키의 짖는 소리를 유심히 살펴보면 경계하는 소리와 주인을 반기는 소리가 확실히 구별할 수 있었다. 수키는 주인의 차가 언덕을 오르기도 전에 벌써 짖으며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반겨맞았다. 너 또한 남편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고 반겼다. 물론 네 남편의 낡은 프라이드가 언덕을 올라오는 소리와 뒷집 남자의 번쩍이는 랜드로버가 내는 육중한 엔진 소리쯤은 구별할 줄 알았다. 네 남편은 개를 싫어해서 키우지 않았다. 수키는 개가 없는 너의 집도 자신의 영역이라고 아는 듯했다. 수키는 너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맹렬하게 지저대며 저기를 드러냈고 울타리를 넘어와 마당에 영역 표시를 하며 돌아다니기도 했다. 너희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라 여기는지 네가 부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수키의 주인이 알면 성인병에 걸린다며 놀라 자빠질지도 모르지만 너는 자주 구운 돼지고기를 던져주며 계속 꼬리를 흔들게 했다. 누군가 저토록 친밀하게 꼬리를 흔들어준다면 아까울 게 없을 것 같았다. 어젯밤 수키의 주인이 남편을 찾아왔다. 개를 판 주인이 수키를 돌려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거였다. 똥개로 알고 산 수키가 사실은 시베리안 허스키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직원이 새끼인 수키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개와 이름표를 바꿔 붙여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그는 꽤 술에 취해서 인제 와서 저 녀석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며 으르렁거렸다. 자신에게 푸른 늑대의 후손이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너는 수키의 우아한 걸음걸이가 진짜 시베리안 허스키의 그것이었음을 알고 은근히 부러운 기분마저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수키가 밤이나 낮이나 늘 묶여 지내는 처지가 된 것은 줄을 풀어놓았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수키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물어뜯는 성격은 아니었다. 덩치가 크고 검으니 사람들이 보고 지레 겁을 먹었을 테고 놀란 사람이 뛰어가니 따라 뛰었을 뿐이었다. 시베리아 썰매계의 혈통이니 사람들을 썰매에 태우고 광활한 들판을 향하여 달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네에서는 문제를 제기했고 수키는 묶여버렸다. 한 달쯤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질 때쯤이었다. 수키가 갑자기 하늘을 우러르며 늑대처럼 울어대기 시작했다. 개들이 지루할 때 늑대처럼 짖는 하울링은 자주 목격된다는데 수키는 조금 달랐다. 거룩한 하늘을 향하여 외로운 경배를 드리는 듯 단정하고 엄숙한 무엇이 느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수키는 집집이 묶여있는 동네 개들의 늑대를 건드렸다. 수키가 외로움을 길게 토해내면 동네의 다른 개들도 차례로 그 노래를 따라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침묵이 터지는 울음이었다. 개들은 조상의 조상을 무수히 거슬러 올라가 보니 늑대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다는 듯 진지하게 울어댔다.
사실 수키의 이름은 수키가 아니었다. 네가 수키라고 이름 지었을 뿐. 수키의 주인이 수키를 어떻게 부르든 네게 속한 수키는 항상 수키였다. 네가 주민등록증에 새겨진 황인자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네 이름은 이녜드, 항상 이녜드, 웃음인 것처럼. 잠이 깬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 이상하게도 남편은 자고 나면 뒤통수에 귀여운 까치집이 생겼다. 아침바람이 제법 차가워졌기에 생강차를 준비했다. 대추와 잣 몇 알을 띄워 내밀었더니 남편은 밥이나 빨리 달라며 밀어냈다. 밤새 콩닥콩닥 끓었던 네 심사나 심장 따윈 모르는 말투였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왜 고마운 마음이 없겠어. 비지찌개는 거품이 잦아들고 조용히 끓는 중이었다. 5분만 지나면 밥이 돼요. 5분이라니. 5분 후면 나는 안녕이다. 이렇게 말할 날이 과연 올까? 너는 거품이 잦아들어 성깔을 가라앉힌 비지찌개에 새우젓을 넣으며 그렇게 생각했다. 비지찌개에는 뭐니 해도 잘 삭은 새우젓이 최고다. 소화도 돕고 영양에도 만점이니 둘의 궁합이 환상이다. 콩과 새우, 둘은 전혀 다른 조합인데 만나서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지. 이제 너는 한국 음식의 깊은 맛도 아는 한국 사람이 되었다. 다시 너는 남편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 저 화상과는 더는 마주 앉지 않겠다던 결심 따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아마도 오늘 비지찌개가 유난히 맛있게 끓여졌기 때문인가 보다. 찌개의 감칠맛과 고소함이 입안 가득 고였다. 남편은 TV 뉴스에 눈이 팔린 채로 눈을 맞은 국화차가 심장과 혈압에 좋다던데 눈 쌓인 산 중턱에 뭉텅이로 있더라며 이번 일요일 날 따라가자고 했다. 오늘 비지찌개는 간도 맞고 유난히 맛있습니다. 그렇지요? 별스럽게도 네 목소리는 반옥타브쯤 높아졌다. 그 꼴을 들여다보려는지 창으로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봄이 온다는 조짐을 알아차린 새들이 번잡스레 떠들었다. 내 이름이 이녜드라는 건 아십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TV에 눈을 고정한 채 시끄럽다며 소리를 꽥 찌르더니 갑자기 병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꺼냈다. 술과 담배를 즐기는 남편은 간과 폐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의사가 말하길 폐를 이식하는 수밖에 없대. 어떤 폐를 이식한단 말입니까? 가족의 폐를 이식해야지. 내가 젊은 여자와 결혼한 덕을 보게 생겼어. 살아있는 내 폐를 잘라서 거기에 꿰매 있는다는 말입니까? 2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대. 하늘 같은 남편에게 폐 한쪽쯤은 떼줘야지, 안 그래? 너는 대답할 말을 고르지 못해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치우고 화장실로 향했다. 이를 닦다가 거울을 보니 웬 낯선 여자가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니녜르 이녜드. 입꼬리를 올리며 웃으려고 했지만 여자는 웃지 못했다. 손가락으로 양볼을 위로 잡아당기면서 너는 어떻게든 웃으려고, 웃음으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다. 이녜드, 웃어봐. 네 이름은 웃음이야. 웃으려고 할수록 얼굴은 일그러졌다. 이름은 웃음이지만 너는 웃음이 아니었다. 그날 해넘이가 시작될 때 너는 주방에서 가지찜을 만들고 있었다.
뒷집 수키가 늑대의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너는 등이 후끈 달아올랐다. 너는 끌린 듯 주방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열었다. 아직 추웠지만 대기 중에는 미세한 봄 기운이 일렁거렸다. 늑대의 울음은 점점 리듬을 탔고 흠이가락을 얹기에 적당한 바람이 불었다. 너는 배운 바 없는 노래를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흠이는 배에서 나는 소리와 머리를 울리는 두성이 교차하며 높은 음과 낮은 음이 동시에 울리는 신비로운 노래였다. 너는 흠이라고도 노래라고도 할 수 없을 그 울림, 그 떨림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우르르 우르르. 그것은 네 안에 깃든 푸른 늑대가 울부짖는 소리였다. 늑대가 늑대를 부르는 소리였다. 늑대와 늑대가 어울리는 하모니였다. 네 울림은 가락을 찾고 수키가 안개 같은 울음을 언덕 아래로 펼쳤다. 곧 다른 늑대들도 하나 둘 따라 노래를 밀어냈다. 산동네에는 늑대들의 대화가 길게 이어졌다. 푸른 늑대가 지독하고 긴 울음을 다 토해내면 너는 웃게 될 거야. 마니네르 이니에드. 네 이름은 웃음이란다.